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새벽 5시 30분. 대한민국 해군 레이더 담당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북한에서 내려온 잠수함이야? 놀랍게도 실제 북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치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이 저 안에 있는 거야? 총 151명.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 탈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경로했습니다. 전군에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151명 중 한 명입니다. 3년간의 준비, 구형 잠수함 한 척, 그리고 자유를 향한 151명의 절박함.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이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1967년생입니다. 올해 57살이죠.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인민군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청진 조선소에서 일하셨죠. 어머니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한 북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녀가 자유라는 게 있단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내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어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이 있고 수령님이 계시는데 왜 자유가 필요한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무엇을 보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는 남쪽의 자유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웠던 거죠. 저는 청진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잠수함 정비 기술자가 됐죠.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25살에 해군 기지로 발령받았고 그곳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최은희는 같은 기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성이와 딸 수진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군 기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오는 식량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아사자들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임산부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장마당이 생겼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당의 통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휴대폰을 검열했고 외부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도 봤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민성이가 쓰러진 날이었죠. 당시 16살이었던 민성이는 영양실조였습니다. 해군 기지기술자의 아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병원에 입원한 민성이를 보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탈북,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족 4명이 모두 무사히 넘어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 소행이죠. 민성이가 퇴원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버지가 그리워하셨던 그곳으로. 하지만 어떻게?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저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청진 해군기지 외곽의 폐기 선박 보관소를 점검하는 임무였죠. 그곳에는 수십 년 된 낡은 배들이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걷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보였습니다. 1970년대 소련에서 들여온 로미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95년에 퇴역했고 해체 예정이었죠.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수함에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갔죠. 손전등 불빛이 비춘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장비들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25년간 잠수함을 만지작거린 사람이었죠. 제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걸 고칠 수 있다면? 청진에서 남쪽까지 직선거리로 약 350km입니다. 이 잠수함의 최대 항해 거리는 약 400km.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새 잠수함 기준이고 이 낡은 고철 덩어리는 절반도 못 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부품들, 수리기간, 필요한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공 확률. 솔직히 말하면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잠수함이 중간에 고장날 수도 있고 발각될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북한에 남아있으면 성공 확률은 0%다. 그렇다면 30%라도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최소 3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항해사, 기관사, 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철민 선배님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63살의 기술자였죠. 선배님과 저는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선배님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그것도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온 분이었죠. 선배님도 아버지한테 자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진혁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남쪽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물론 전쟁 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좋겠지. 저는 선배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보위부에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배님, 만약에 말이죠. 정말 만약에 남쪽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배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하셨죠. 왜 그런 질문을 하나? 그냥 궁금해서요. 진혁이 조심해야 하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물러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선배님, 폐기 보관소에 있는 구형 잠수함 보셨어요? 맞지? 로미오급 아닌가? 네. 제가 점검해봤는데 고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쳐서 뭐하게? 저는 선배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뭐하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진혁, 자네 진심인가? 네. 미친 짓이야.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사실 20년 전부터 생각해왔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 최소 150명은 태워야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리명수라고 전직 인민군 대령이야.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봄, 세 사람의 미친 꿈이. 리명수 동무를 처음 만난 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강철민 선배님이 주선한 자리였죠. 청진 외곽의 한 폐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전직 인민군 대령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 우리를 신고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리명수 동무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우리와 같은 절망을 봤으니까요. 당시 52살이었던 그는 수척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군 간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리명수 동무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철민 동무한테 들었습니다. 잠수함 이야기.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명수 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15년에 군을 떠났습니다. 아니, 쫓겨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했습니다. 군물자를 빼돌려 중국에 팔아먹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더군요. 저는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숙청당할 뻔했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곳, 그게 북한입니다. 리명수 동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2017년에 죽었습니다. 25살이었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슨, 어떻게? 제가 숙청당하면서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죠. 1년도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리명수 동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밀서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죠. 아버지, 자유가 뭐예요? 저는 한 번도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도 자유를 찾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 선배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리명수 동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진혁 동무,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들이 보지 못한 자유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 하지만 우리 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접근했죠. 몇 달에 걸쳐 상대방을 관찰하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합류한 사람은 홍길동 동무였습니다. 가명입니다. 당시 48살의 전직 해군 항해사였죠. 홍 동무는 1990년대에 러시아 연해주까지 항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항구에서 본 자유로운 삶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무, 나는 그때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걷는 걸,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걸.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군요. 두 번째는 김영숙 동무였습니다. 45살의 군 병원 외과 의사였죠. 김 동무는 수없이 많은 아사자들을 봤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손 쓸 수 없이 지켜봐야 했죠.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세 번째는 정태훈 동무였습니다. 50살의 전기 엔지니어였죠. 정 동무는 청진 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건 그냥 죽지 않고 버티는 거죠. 저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늘어갔습니다. 2019년 여름까지 10명이 모였습니다. 2020년 초에는 30명이 됐죠. 우리는 매우 조심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을 통해 연결됐고 절대 큰 규모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서너 명씩만 만났죠. 하지만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우리 조직원 중 한 명이 보위부에 걸릴 뻔했습니다. 한 동무가 중국 밀수업자와 접촉하다가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다행히 뇌물로 무마했지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은 계속 커졌습니다. 2021년 말, 우리는 70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였습니다. 한 사람이 합류하면 가족 전체가 따라왔죠.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 수리였죠.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기 선박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했습니다. 저와 강철민 선배님 그리고 몇몇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폐기 보관소에 드나들었죠. 로미오급 잠수함은 길이가 76m입니다. 원래 승무원 정원은 52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150명 이상을 태워야 했습니다. 비좁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완전히 녹슬어 있었죠. 부품을 구해야 했는데 북한에서 잠수함 부품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밀수업자들을 통해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우리 조직원들이 10년 넘게 모은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 뇌물로 받은 돈, 중국과의 밀거래로 모은 돈, 모두 합쳐서 미화로 약 1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죠. 배터리도 문제였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배터리는 전부 못 쓰게 됐죠. 우리는 자동차 배터리를 수십 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원래 배터리보다 성능은 훨씬 떨어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소 공급 시스템도 고쳐야 했습니다. 150명이 호흡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소 발생 장치를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았죠. 정태훈 동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동무, 솔직히 말하면 이 잠수함은 50% 정도 복구된 겁니다. 항해 중에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연료도 문제였습니다. 청진에서 남쪽까지 가려면 디젤 연료가 최소 5,000리터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2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군 기지의 연료 창고에서 몇 리터씩 빼내 숨겨뒀죠. 들키면 즉결 처형감이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우리 조직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아내 최은희는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잠수함 타고 탈북?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다 죽자는 거예요. 은희,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아이들 생각해봐. 민성이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두만강을 건너는 게 낫지 않아요? 4명이 강을 건너 중국 국경경비대한테 걸리면 끝이야. 최소한 잠수함은 바다 밑으로 숨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나를 믿어줘. 저는 25년간 잠수함을 만져왔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가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민성이가 또다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간 민성이는 심각한 영양실조였습니다. 16살 소년의 몸무게가 40kg도 안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라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민성이가 죽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죽더라도 함께 죽기로. 하지만 저만 가족을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각자 가족들을 설득했고 결국 모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초 우리는 14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 2024년 여름에는 167명이 됐죠. 남성 89명, 여성 52명, 어린이 26명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는 생후 8달 된 아기였습니다. 박수민 동무의 딸이었죠. 가장 나이 많은 참가자는 78살의 최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온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년을 기다렸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이제 죽기 전에 자유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세대였죠.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분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167명 중 1명이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걸. 2024년 8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강화된 겁니다. 청진 기지에 새로운 보안 책임자가 부임했고 갑자기 신원조사가 시작됐죠. 리명수 동무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박 동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군에 25년 있어서 아는데 이건 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조직원 중에 밀고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2024년 9월 저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장혁진 동무의 비밀을. 장혁진 동무는 39살의 통신 기술자였습니다. 2023년에 합류했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암호화된 무전 송신 기록이었어요. 누가 외부와 통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위부 주파수로. 저는 즉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발신자는 장혁진 동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명수 동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 저와 리명수 동무, 강철민 선배님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장혁진 동무가 보위부와 통신했습니다. 리명수 동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많은 정보가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포기하거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월 15일 출발이었습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죠. 하지만 이미 발각됐다면? 강철민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포기할 수는 없어. 출발을 앞당기세. 하지만 준비가. 완벽한 준비는 없네. 지금이라도 가야 해. 리명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혁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앞에서 감금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까지.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출발일을 11월 3일로 앞당기기로. 열이틀을 당긴 겁니다. 급하게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일부는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결국 16명이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최종 인원은 151명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2일 밤,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청진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그곳으로 갑니다. 자유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24년 11월 3일,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151명의 운명을 건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 12명이 살아서 남쪽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걸. 2024년 10월 초 출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잠수함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에 걸친 수리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태훈 동무가 점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 동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잠수함은 70% 수준입니다. 엔진은 그럭저럭 작동하지만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배터리는 원래 용량의 60%밖에 안 되고요. 항해 거리는 최대 40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진에서 포항까지 직선 거리가 350km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끝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면 구조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40%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동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네요. 정태훈 동무에게는 10살, 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이 위험한 항해에 오를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아이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버팁시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10월 5일 청진기지에 새로운 보안 책임자가 부임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보위부대좌였죠. 그는 부임하자마자 전 기지 인원에 대한 신원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반동 분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기지에도 그런 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며칠 후 리명수 동무가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박 동무, 큰일입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신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1명의 조직원 중 누가 배신자일까?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10월 15일 밤 저는 야간 작업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수함 통신실에서 작업하던 중 송신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누군가 최근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외부로 암호 통신을 보냈더군요. 저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주파수를 확인했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전용 주파수였습니다. 발신 시각을 역추적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11시, 10월 12일 새벽 2시, 10월 14일 오후 10시. 모두 야간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통신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장혁진 동무였습니다. 저는 즉시 강철민 선배님과 리명수 동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청진 외곽의 폐가에서 만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리명수 동무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장혁진 동무가 보위부와 통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섹션 2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USB였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통신 기록, 암호문, 주파수. 제가 몇 달 전부터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강철민 선배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장혁진. 그 친구가 보위부 요원이었단 말인가? 아마도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침투한 것 같습니다. 리명수 동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많은 정보가 넘어갔을 겁니다. 조직원 명단, 계획, 잠수함 위치까지. 어떻게 하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거나 계획을 포기하거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죠.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면 체포될 겁니다. 강철민 선배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 출발을 앞당기세. 얼마나요? 일주일. 아니, 열흘 정도. 리명수 동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촉박해요. 조직원들에게 연락하고 준비시키려면 최소 2주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일을 기다리면 보위부가 움직일 겁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11월 3일로 합시다. 열이틀 앞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혁진은 지금 당장 제압해야 합니다. 리명수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죽이시는 겁니까? 아니요. 감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리명수 동무와 몇몇 조직원들이 장혁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3시였죠. 장혁진은 저항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진 외곽의 폐공장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장혁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미 다 보고했어. 곧 보위부가 올 거야. 리명수 동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테면 그래 보시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할 겁니다. 다음 날부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151명의 조직원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출발이 11월 3일로 앞당겨졌다고. 열흘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일부 가족들이 준비를 못한 겁니다. 서경호 동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박 동무 죄송하지만 저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앞당겨지니까 더 불안해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서동무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결국 16명이 포기했습니다. 6가족이었죠. 최종 참가 인원은 151명이 됐습니다. 10월 25일 보위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청진 기지에 보위부 요원들이 증강됐고 갑작스러운 검문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한 조직원이 검문에 걸렸습니다. 홍성철 동무였죠. 보위부 요원이 물었습니다. 동무,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적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반동 분자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홍성철 동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무, 저는 정말 모릅니다. 반동 분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국 풀려났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10월 30일 출발 나흘 전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연료는 5,000리터 확보. 식량은 일주일치 준비. 식수는 2,000리터. 의약품은 김영숙 동무가 챙겼죠. 박 동무 의약품은 최대한 챙겼습니다.
하지만 부족할 겁니다. 151명이 일주일 버티기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해사 홍길동 동무가 항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청진에서 남쪽으로 직진합니다. NLL까지 약 170km, 거기서 포항까지 180km, 총 350km입니다. 수중 항해 속도 시속 15km로 계산하면 약 23시간 걸립니다. 날씨는 11월 초는 비교적 잔잔합니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죠. 11월 1일, 이틀 전, 저는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죠. 1인당 5kg만 허용했습니다. 아들 민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성아, 아버지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만약 성공하면 너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런 세상이 정말 있어요? 있단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 증조 할아버지 세대야. 한국 전쟁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지.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남쪽에 가면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김영숙 이모처럼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11월 2일, 하루 전,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청진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제 떠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곳으로 갑니다. 자유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한국 전쟁 때 찍은 거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은 가져가겠습니다. 남쪽에 도착하면 자유대한민국 땅에서 아버지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3번 큰 절을 했죠.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직원들이 각자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 남겨두고 갈 것들을 정리했죠. 집, 가구, 추억들 모두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고향 집을 찾아갔습니다. 78살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온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빈집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70년을 여기서 살았구만. 하지만 단 하루도 고향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네. 이제 돌아간다. 죽기 전에 자유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리명수 동무는 아들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2017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 25살 아들의 묘였죠. 민호야, 아버지가 간다. 내가 보지 못한 자유를 보러 간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야. 이 나라가 얼마나 지옥인지.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게. 김영숙 동무는 병원에 몰래 들어가 의료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항해 중에 필요할 약품들이었죠. 들키면 끝이었지만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정태훈 동무는 잠수함 엔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엔진을 만지작거렸죠. 제발 버텨다오. 24시간만. 그것만 버텨주면 된다. 홍길동 동무는 항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나침반, 해도 GPS. GPS는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민수용이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박동무, 솔직히 말하면 이 장비로는 정확한 항해가 어렵습니다. 야간에 수중 항해를 하는데 GPS도 제대로 안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홍 동무는 러시아 연해주까지 항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장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홍 동무의 경험이라는 장비가요. 11월 3일 오전, 드디어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 청진 항구 외곽 3번 선착장. 가족들과 함께 오십시오. 짐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대 눈에 띄지 마십시오. 오후가 되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여전히 기지 주변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오후 6시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제 갑니다. 여보, 저 무서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소.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오후 10시,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3번 선착장으로 향했죠.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11시가 되자 151명 전원이 모였습니다. 남성 89명, 여성 52명, 어린이 26명. 그 중에는 생후 8달 된 아기도 있었고 78살 최영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동무들, 지금부터 우리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잠수함이 고장날 수도 있고 발각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웁시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리명수 동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무들,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남쪽에 도착하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강철민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찾아갑니다. 동무들 힘내십시다. 11시 30분, 우리는 잠수함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해 한 명씩 들어갔죠. 151명이 모두 들어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원래 52명 정원인 잠수함에 151명이 탔으니까요. 사람들은 복도에도 앉았고 어떤 이들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생후 8달 박수민이도 수면제를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엔진실로 갔습니다. 정태훈 동무, 시동 걸 수 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엔진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디젤 엔진 소리가 잠수함 내부에 울려 퍼졌죠. 홍길동 동무가 조타실에서 보고했습니다. 박 동무,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출항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자정 5분. 우리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출발 5분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올 줄은.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진 항구를 벗어나 동해로 나가는 길이었죠. 야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발각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출발 5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동무, 전방에 선박이 보입니다. 홍길동 동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망경을 통해 확인했죠. 북한 해군 순찰선이었습니다. 길이 약 30m 정도의 고속정이었어요. 거리는 약 500m.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벌써 발각된 건가?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긴급 자망. 수심 50m까지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한 소리가 들렸죠.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엄마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수심계가 10m, 20m,
30m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태훈 동무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박 동무, 선체 압력이 한계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수심은 45m입니다. 50m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순찰선 소나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선체가 버틸 겁니다. 계속 잠항하세요. 잠수함이 50m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체가 물의 압력을 받으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에서 순찰선의 스크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문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소나 음파가 우리 잠수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삑삑거리는 고주파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생후 8달 된 아기조차 수면제 덕분에 조용했습니다. 순찰선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스크류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선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홍길동 동무가 속삭였습니다. 박 동무, 저들이 뭔가 감지한 것 같습니다. 해저 바닥으로 내려갑시다. 작저합니다. 작저요. 그럼 엔진을 꺼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들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해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심 65m.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엔진을 껐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환풍기 소리도 멈췄어요. 오직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찰선이 다시 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소나 음파가 계속 쏟아졌죠. 하지만 우리는 해저 바닥에 붙어 있었고 엔진도 껐기 때문에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찰선은 여전히 위를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었죠. 김영숙 동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동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2시간 더 있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김 동무, 지금 엔진을 켜면 즉시 발각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죽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한 여성이 기절했습니다. 산소 부족 때문이었죠. 김영숙 동무가 급히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통, 빨리요. 우리가 준비해온 휴대용 산소통을 가져왔습니다. 여성의 코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다행히 곧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찰선의 소리가 드디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잠만경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죠. 순찰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시동 겁니다. 정태훈 동무가 엔진을 재시동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걸렸어요. 잠수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저에서 이륙합니다. 수심 40m까지 부상. 잠수함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 항해를 재개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새벽 3시,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등이 켜졌어요. 박 동무, 배터리 잔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정태훈 동무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속도로 가면 10시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난방을 끄고 조명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난방이 꺼졌습니다. 11월 동해의 차가운 바닷물 온도가 선체를 통해 전달됐죠. 잠수함 내부가 급속도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도 대부분 껐습니다. 최소한의 비상등만 켜뒀죠. 어두컴컴한 잠수함 안에서 151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힘들어했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네. 한국 전쟁 때 겨울은 이것보다 더 추웠지. 버틸 수 있어. 새벽 5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소 발생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박동무, 산소 발생 장치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김영숙 동무가 급히 산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산소 농도 19%.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5%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의식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정태훈 동무와 몇몇 기술자들이 산소 발생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완전히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하죠? 리명수 동무가 제안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의식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해서 산소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먹습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어차피 남쪽에 가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살아야죠. 다른 노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인 남성들도 자원했죠. 저도 먹겠습니다. 결국 30명이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한쪽 구역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산소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죠. 18%, 17%. 오전 7시 엔진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박동무,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냉각수는 다 떨어졌습니다. 해수를 이용해 냉각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죠. 속도를 줄입시다. 하지만 그러면 목적지 도착이 더 늦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폭발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속도를 시속 15km에서 10km로 줄였습니다. 엔진 온도가 조금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제 목적지까지 30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세 번째 위기.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박동무, 북한 해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길동 동무가 소나로 감지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선박 소리가 들립니다. 최소 10척 이상. 그리고 잠수함 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잠망경을 올렸습니다. 수평선에 북한 해군 선박들이 보였어요. 고속정 여러 척과 잠수함 2척이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색 대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명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장혁진이 보낸 정보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탈출한 걸 알고 추격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심도를 낮춰야 합니다. 100m까지 내려갑시다. 하지만 선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정태훈 동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m, 80m, 90m.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00m에 도달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체 일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셉니다. 3번 구역입니다. 비상격벽을 닫으세요. 하지만 3번 구역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격벽을 닫으면 그 12명은 고립됩니다. 하지만 닫지 않으면 침수가 계속돼서 잠수함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리명수 동무가 결단했습니다. 격벽을 닫으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박동무 12명을 살리려다 151명이 다 죽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격벽을 닫으세요. 쾅.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3번 구역에 고립된 12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정태훈 동무의 8살 딸도 있었습니다. 격벽 너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 아빠, 아빠. 정태훈 동무가 격벽에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열면 모두 죽으니까요. 리명수 동무가 격벽 너머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무들 미안하오. 우리가 살아서 남쪽에 도착하면 당신들의 희생을 증언하겠소. 세상에 알리겠소. 북한의 진실을. 용서하시오. 격벽 너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리 동무. 우리 목까지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침수가 계속됐습니다. 3번 구역의 물이 점점 차올랐죠. 얼마 후 격벽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139명이었습니다. 정태훈 동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잠수함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북한 해군 선박들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폭매를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쾅, 쾅,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파가 잠수함을 흔들었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0m 깊이에 있었고 폭매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폭매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한 해군 선박들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박동무, 저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왜죠? 아마도 소나 탐지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0m 깊이는 저들의 장비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남쪽으로 계속 갑니다. 수심은 100m 유지.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가 거의 바닥났어요. 김영숙 동무가 보고했습니다. 산소 농도 15%.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위치는? 홍길동 동무가 확인했습니다. NLL에서 약 20km 북쪽입니다. 그럼 곧 남쪽 수역에 진입하는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부상해서 산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부상하면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하지 않으면 산소 부족으로 모두 죽어요. 부상합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에서 50m, 20m, 10m. 수면에 도달했습니다. 해치를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동무, 북한 고속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15km. 우리는 다시 발각됐습니다. 박동무, 북한 고속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15km. 홍길동 동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잠수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만경으로 확인했죠. 세 척의 북한 고속정이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약 40노트입니다.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우리 잠수함 최대 속력은 수면에서 최대 15노트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따라잡힙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현재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홍길동 동무가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8도 15분. NLL 남쪽 5km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NLL 남쪽이라는 건 우리가 남한 수역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출력을 엔진에 돌립니다. 박동무, 그러면 배터리가 30분 안에 방전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1초라도 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정태훈 동무가 모든 전력을 엔진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디젤 엔진이 괴음을 지르며 돌아갔죠. 잠수함이 떨렸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10노트, 12노트, 15노트. 하지만 북한 고속정은 40노트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5km, 12km, 10km. 리명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박동무 대한민국 해군에 무전을 보내야 합니다. 주파수를 아십니까? 비상 주파수로 보냅시다. 남쪽에서 들을 겁니다. 우리는 급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비도 낡아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죠. 리명수 동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북한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들리십니까? 우리는 151명, 아니 139명입니다. 북한 해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위치 북위 38도 15분, 동경 129도 20분입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리명수 동무가 다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우리는 탈북민입니다. 139명이 타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타고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북한 고속정에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타타타탕. 기관 총소리가 들렸어요. 총알이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망합니다. 안 됩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맞으면 다 죽습니다. 잠수함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선체를 스쳐 지나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수심 10m, 20m, 30m. 북한 고속정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스크류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어요. 박동무, 산소 농도 13%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기절했습니다. 김영숙 동무가 급히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산소통도 바닥났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부상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하지만 북한 고속정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열었죠.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고속정도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세척이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불과 3km.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쪽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충무공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리명수 동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한민국 해군, 감사합니다. 우리는 북한 탈북민입니다. 139명이 잠수함을 타고 왔습니다. 북한 해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다시 들려왔죠. 확인했습니다. 귀 선박의 위치는 북위 38도 16분, NLL 남쪽 6km입니다. 대한민국 수역입니다. 지원 함정을 보내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북한 고속정이 곧 도착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계함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잔망경으로 남쪽을 봤습니다. 수평선에 큰 함정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북한 고속정도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세척이 우리를 둘러쌌죠.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엔진을 끄고 항복하라. 그 잠수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산이다. 리명수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다.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북한 고속정의 기관총이 우리를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초계함이 도착했습니다.
북한 고속정과 우리 잠수함 사이에 위치했죠. 초계함의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북한 함정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수역입니다. 즉시 북쪽으로 물러가십시오. 북한 고속정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그 잠수함은 우리 재산이다. 인도하라. 그 잠수함에 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체포할 것이다. 북한 함정들이 대한민국 수역에서 무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즉시 물러가십시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고속정과 남한 초계함이 대치했죠. 총 한 방이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리명수 동무도 나왔습니다. 우리 둘이 손을 흔들었죠. 우리는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초계함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구조작전을 시작합니다. 헬리콥터 2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속정 3척도 접근했어요. 모두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북한 고속정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들, 너희는 반역자다. 조국을 배신했다. 리명수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조국으로 왔습니다. 북한 고속정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초계함의 압박 때문이었죠. 그들은 쏘지 못했습니다. 국제 수역이 아닌 남한 수역에서 발포하면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요. 대한민국 해군의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속정이 우리 잠수함 옆에 붙었어요. 해군 병사들이 밧줄을 내렸습니다. 한 분씩 천천히 올라오세요. 저는 잠수함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우리는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냈어요. 해군 병사들이 아이들을 안아서 고속정으로 옮겼습니다. 생후 8달 된 박수민이가 해군 병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따라 올라갔죠. 노인들도 구조됐습니다. 78살 최영수 할아버지가 고속정에 올라서며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구만.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성들, 남성들이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30분 만에 139명 전원이 대한민국 함정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하고 24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항해한 그 잠수함을, 그 안에는 12명의 희생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속정에 올라서면서 저는 잠수함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헬리콥터가 중상자들을 먼저 실어 날랐습니다. 나머지는 고속정으로 이동했죠. 오전 11시 45분, 우리는 포항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제대로 봤어요. 크고 선명한 태극기가 초계함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뒤섞였죠. 희생된 12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태훈 동무는 고속정 한쪽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8살 딸 수진이를 잃은 아버지였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동무, 박동무, 내가 죽였습니다. 내 딸을 내가 데려왔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죽였습니다. 정동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유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포항 해군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군 장교들, 의료진, 언론인들. 고속정이 부두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내렸죠.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아버지가 그리워하셨던 땅.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땅에 엎드려 흙을 만졌습니다. 고향 땅이구만. 70년 만에 돌아왔구만. 할아버지가 흙을 입에 가져가며 울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간 분이었죠. 78살 나이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봤죠. 다행히 대부분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탈진과 영양실조가 심했지만요.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잠수함으로 탈북하셨습니까? 몇 명이 타고 오셨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139명입니다. 원래는 15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중에 12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12명이 희생됐지만 139명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우리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죠.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 탈북. 잠수함 타고 탈북한 139명. 북한 주민들의 절박한 자유 추구. 북한 정권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을 발표했죠. 반역자들이 공화국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된 배신자들이다. 하지만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139명이 집단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였죠. 앞으로 석 달 동안 이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꿈 같아요. 나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냈나요? 네,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아들 민성이와 딸 수진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굶주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희생된 12명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태훈 동무의 딸 수진이, 그리고 다른 11명.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본 것과 같은 별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별은 달랐습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 빛나는 별이었으니까요. 동무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우리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낯선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마실 수 있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놀랐습니다. 밥, 국, 반찬이 풍족하게 나왔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매 끼니마다 울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였죠. 하나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자유. 그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했던 겁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달랐거든요. 은행, 병원, 교통, 인터넷. 모든 게 처음이었죠. 제 아들 민성이는 컴퓨터를 처음 만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아버지, 여기서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금지된 게 없어요. 딸 수진이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영양실조가 심했네요. 하지만 잘 먹고 치료하면 회복될 겁니다. 2025년 3월,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했죠.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집도 알선해줬어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잠수함 기술자로 일했으니까 관련 분야를 찾았죠. 다행히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박진혁 씨, 북한 잠수함 기술에 대해 아시는 게 많으시겠네요. 우리 회사에서 연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생애 첫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죠.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유명무실했거든요. 배급도 끊긴 지 오래였고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 최은희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죠. 여보, 오늘 새로 온 탈북민 가족을 만났어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줬어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해줬죠. 아들 민성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래, 민성아. 열심히 해라.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딸 수진이는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죠. 남한 아이들과 말투도 사고방식도 달랐으니까요. 아빠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투가 다르대요. 수진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편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했어요. 북한에서 왔다며. 혹시 간첩 아니야? 정부 지원금 받아서 편하게 사네.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는데 일부는 우리를 의심했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회사 동료들은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줬죠.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신경 써 주었습니다. 민성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2025년 6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먼저 접촉해 왔습니다. 박진혁 씨, 북한 해군의 실상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잠수함 기술 수준, 군 내부 상황 등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해군에 낙후된 시설, 부패한 간부들, 굶주리는 병사들. 모두 사실이었죠. 잠수함 기술은 1970년대 수준입니다. 장비는 낡았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부품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요. 간부들은 군 물자를 빼돌려 중국에 팝니다. 군 사기는 어떻습니까? 바닥입니다.
병사들은 배고프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탈영하고 싶어도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당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 증언은 보고서로 만들어졌고 국제사회에 전달됐습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제네바로 갔죠.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UN 회의장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박진혁입니다. 139명과 함께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감시당하고 통제당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온 139명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림, 억압, 절망,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 우리는 증언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됐죠. 북한 정권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저를 비난했어요. 박진혁은 배신자다.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기관을 돌아다니며 우리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대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북한에는 아직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2025년 10월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였죠. 70, 80, 90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0년 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주신 자유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에 저희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젊은이, 잘 왔네. 우리가 지킨 자유가 헛되지 않았구만. 어르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를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영수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온 78살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참전용사들을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남쪽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지. 70년을 북에서 살았어. 하지만 단 하루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네. 이제 돌아왔으니 됐네. 그래, 죽기 전에 돌아왔으니 여한이 없네. 2026년 1월, 탈북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정태훈 동무를 만났어요. 항해 중에 딸을 잃은 아버지였죠. 정동무,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동무. 저는 아직도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12명 모두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수진이도 원했을 겁니다. 자유를. 정태훈 동무는 북한 인권운동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저는 증언할 겁니다. 계속 수진이와 다른 11명의 이야기를, 그들이 왜 희생됐는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39명은 증인이었어요. 북한의 진실을 아는 증인. 리명수 동무는 통일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일이었죠. 박동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려야 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강철민 선배님은 조선소에서 기술고문으로 일하셨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일하셨죠. 진혁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여기 있네. 이제 북한 동포들도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해야 하네. 의사 김영숙 동무는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탈북민 진료소에서 일했죠. 박동무, 새로운 탈북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영양실조, 기생충, 각종 질병.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항해사 홍길동 동무는 해양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박동무, 그날 항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늘이 도왔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2026년 11월 탈북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39명이 모두 모였어요. 추모식을 하기 위해서였죠. 포항 해군기지 앞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가 탔던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희생자들. 리명수 동무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동무들,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139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12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정수진 동무, 김철호 동무, 박영미 동무. 각 이름마다 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파도 위를 떠다녔죠.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묵념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 추모식이었죠?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었어. 저도 나중에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돼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아들 민성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대학 가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북한 친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게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탈북 2년이 됐다.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자유를 나누는 것이다. 북한에는 아직 2,500만 명이 있다. 그들도 자유를 원한다.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가능하다. 12명의 희생자들에게 약속한다.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꿈꾸던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죠. 동포들,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세계가 압박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2027년 현재 저는 여전히 일하고 증언하고 강연합니다. 139명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한국 전쟁 때 싸운 참전 용사들, 민주화 운동을 한 열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희생된 12명. 모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고 나누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는 오늘도 강연을 갑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자유는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2,500만 명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139명이 증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관심을 가지세요. 북한 인권 문제를 공부하세요. 탈북민을 도우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9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북한 동포 2,500만 명이 모두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12명의 희생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저는 약속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증언하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통일의 필요성을,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북쪽으로 갈 것입니다. 희생된 12명의 너클 위로하러. 그리고 아버지 묘소에 태극기를 꽂으러.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자유를 찾았고 지켰고 나눴습니다. 이제 온 한반도가 자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